지난 5일 한 방송 뉴스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전화 녹취가 방송이 됐습니다.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설은 하라는데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누군가가 회유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증언이 이제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혜숙 단장님. 아니 명백하게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거죠. 협박이요? 내란죄로 엮겠다는 거는 그거는 협박이지 않습니까? 당신을 이렇게 내란죄로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그거를 이제 누군가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녹취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협박당하고 회유당해가지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저히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이든 어디든 쓸 수 없는 증언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그 진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엄 해제 결의를 국회의 해제 결의를 의결을 막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국헌의 문란 또는 이제 그 국가기관의 마비 이런 것까지 나갔느냐의 핵심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유와 협박이 민주당 측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사용할 수도 없고 이 탄핵이나 또는 구속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저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엉터리 날조다 이런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생각하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 본인이 직접 주변의 동창 지인으로부터 조언받은 내용이지 그 민주당의 회의와 그 내용은 전혀 아니다.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 뻔한 사실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이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나중에 또 그 모함하기 위한 하나의 그 근거로 삼고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깝네요. 저렇게 매달리는 모양새가. 근데 그 고등학교 동기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동기하고 대화하면서 왜 본인이 없는 이야기 뭐 지어내기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고등학교 동기가 뭐 양심선언 하라고 그랬다는 거지 뭐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안 하라고 민주당에서 한 말 아니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보완 설명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걸 고등학교 동기가 말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곽종근 사령관이 고등학교 동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녹취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본인이 예를 들어 뭐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공익신고자의 지위라든지 어떤 그 모종의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전에 그런 민주당 측의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좀 그 담보 차원으로도 녹취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전형적인 흑색 선정용 날조 음모론이다. 이거 뭐 명백한 사실까지도 마음대로 유추 해석하고 사람의 마음속에까지 들어간 듯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녹취가 이게 언론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한데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뭐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그러면 통화를 한 뭐 고등학교 동기나 아니면 곽종근 본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을 자료지 않습니까? 그건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제 증언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는 또 뭐 인원이라고 했다, 뭐 의원이라고 했다는 그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이제 이 전화 통화를 한 날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이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출연했는데 바로 전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논란이 커지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도 뭐 최후 진술 때 말씀을 하셨는데 150명이 안 채워졌으면 상식적으로 더 의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맞지 어떻게 150명이 안 채워졌다고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끌어내는 게 더 힘들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게 12번도 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에 적인 진술을 하는 그 내용만 맥락만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전날에 이런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그 내용적으로나 회유와 협박, 그 다음에 논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회유 협박 또는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요. 곽정근 사령관이 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마침 그때 그 부대원들이야 그 부하 장교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그 네. 통화 내용이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건 그 부하들이 다 들은 내용이에요.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그 말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인원이니 요원이니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본인은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더니 딱 60초 뒤에 인원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뭐 누구 말 맞다나 숨 쉬는 거 빼놓고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 정도로 그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녹취가 나오니까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증인의 진술이 증언이 오염되고 이거를 사실은 뭐 채택하기가 일반적인 재판이라 그러면 불가능하거든요. 민사든 형사든. 그러면 핵심적인 증언이 이게 신빙성이 다 탄핵이 돼 버렸으면 그러면 뭘 가지고 재판을 하냐. 또는 이제 뭐 그 탄핵을 소추하고 있는 국회 측 대리인이 오히려 나서 가지고 이거는 뭐 변론 재개를 해서 곽종근의 진술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뭐 그거를 뭐 다른 사람 제3자로 보강을 하든 곽종근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다시 신문을 하든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율사고 변호사고 뭐 그런 재판을 다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지독히 이제 상식적인 차원으로 변론 재개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거는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100번, 200번 그렇게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충분히 그 신문을 했고 판단을 했을 목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끼어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좀 뭐 명태균을 본 적도 없고 이러다가 지금 벌써 몇 번을 만난 사실도 확인됐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했다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고 명태균 자신이 껍질을 벗겨놓겠다. 민낯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쏠린 의혹들을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개입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서 국무위원들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 확보하려고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검찰이 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아니 한덕수 총리 탄핵 그건 너무 간단한 건데 왜 그거는 안 하고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부터 먼저 하냐. 그게 굉장히 이 그 어떤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각계각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심리가 간단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파트를 뺐어요. 내란 파트 철회했고 그러면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200석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느냐 150석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어떤 진술을 들을 필요도 없고 증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법리적인 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끄는 이유 자체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마치 이런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여론 이런 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헌법재판소 일단의 그 재판관들 그들의 그런 어떤 정무적인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선고하고 늦어질 이유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결론 네. 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아니 그런 결론은 그 헌법재판소의 몫이고요.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빨리 되든 늦게 되든 현재 상황에서 탄핵 국면에서 저는 변수가 될 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할 몫이고 그분들의 권한인데 좀 원단장님도 변호사 출신으로 하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을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판단의 몫까지 관여하고 그것들이 뭐 일부 정치적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걸 그렇게까지 우리 민주당에서도 시간을 끊을 뭐 이런 이유는 저는 뭐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이상하게 보는 것은 보통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 수사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은 검찰은 다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제출을 안 해요. 예. 헌법재판소가 좀 더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건데 왜 이것을 수사 중이라면서 거부하는지 저는 그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 한덕수 총리를 놓고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게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네. 그런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결론을 맞춰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그 맞는 사람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소문들이 뭐 찌라시 같은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나중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던 심지어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던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납득합니까?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권위거든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거는 뭐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것처럼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위가 사라지고 그 권위가 권위로서 존중받지 못하게 되면 아니 필요가 없죠. 헌법재판소 필요 없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결론을 맞춰놓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표현이고요. 네.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이건 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갑론을박 논쟁이 되고 찬반 의견이 있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이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심리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왜 그게 정치적으로 다시 또 재해석되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까지 끼워 넣는지 그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던 간에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흔역 재판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것과 한 총리 그 선고가 늦춰지는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마흔역 재판관이 결국 이제 그 민주당 측 사실상 추천을 받은 재판관이니 결국 이제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든 결국 민주당 측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할 거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의 그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헌재 구성권이라든지 이러면서 뭐 그런 헌법 위반을 했다라고 판결을 내려놓고 그 재판관을 이제 사실상 임명하라고 민주당 측에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한 그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사람 수를 못 모아서 계속 그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냐 다 의심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의심스럽게 의심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그 의심에 맞는 행동을 계속 하는지 저는 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판단한 결론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지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지 마흔역 재판관이 이 재판에 한 총리 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한 총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민주당에 무슨 이익이 되고 이게 말 게 없거든요. 저희는 한 총리가 복귀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최상호 권한대행의 행태는 사실상 내란 대행의 행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저희가 왜 한 총리가 어떤 심판을 받건 저희가 그게 민주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말고 관심사항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고 말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정부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임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면서 최상목 대행은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의원들도 뭐 여러 차례 이제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좀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만해요. 그런데 또 야당에서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를 하면 상반기에 재보선, 조기 대선을 같은 날 치를 수 있으니까 세금을 아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또 압박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367억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판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 어느 도단인지 어불성설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360억 아끼는 게 중요한 건지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심판의 결정이 공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건지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절차와 그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판단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분은 아니 상반기에 재보궐 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좀 빨리 하자. 그거는 367억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사법 리스크, 그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에서 언제 확정이 될지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게 조기 대선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 의원님. 네, 이번에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예,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점이 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그 3월 13일 이전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의 혈세 36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고요.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국민 혈세가 그 367억 원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판결에 무슨 별다른 네. 영향을 미치게 한 것들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자는 차원이고요. 예.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아니 우리 이번에는 이제 민생 네. 회복 예. 소비 쿠폰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했는데 네. 전 국민 25만 원에 그 차상위 그다음에 국민 최저 생계비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35만 원까지 예, 소비 쿠폰을 지급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차피 뭐 기각이든 뭐 복귀든 이제 결정이 되겠죠. 빠르면 이제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후폭풍입니다. 어느 쪽이든 또 탄핵 인용 시에는 폭동을 벌이겠다는 일부 글까지 올라올 정도입니다. 원영섭 단장님 이거 어떻게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뭐 폭력이나 폭동은 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 결론에 대해서 이거는 뭐 탄핵에 찬성하든 탄핵에 반대하든 모두가 폭력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어떤 폭동이다 폭력이다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그 과정으로 이 폭력과 폭동을 자제하는 게 그게 제일 1원칙입니다. 근데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해왔던 그런 이 재판 진행을 보면 전혀 뭐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해라 이런 이야기도 일반적인 재판, 뭐 민사, 형사, 행정 재판 어디에도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3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뭐 8명 나중에 2명 정도 더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10명 정도 그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줬고 그렇게 대부분을 기각시켰고 특히 이제 뭐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모든 증거 신청을 다 불채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폭동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과연 상식적인 건지 저는 폭동은 안 돼 폭력은 안 돼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그거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헌재 책임론을 또 제기를 하셨어요. 예, 결국은 또 헌재 책임론으로 돌아가고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이것을 폭력으로 망가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은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뻔한 헌법재판에 대해서 다시 부정을 논하고 이런 더구나 변호사 출신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법과 원칙을 그리고 헌법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될 분으로 발언으로는 제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왜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걱정스럽고요. 지금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구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그것을 비호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지금처럼 비난하고 있고 결국 폭력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더 이상 폭력으로는 역사의 이런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